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경제도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와요. 왜 또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또 많이 틀립니다. 예,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교재 108페이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우선 고려의 경제. 농업이 좀 발전했겠죠. 고대 경제보다는. 그래서 개간제 있잖아요. 개척하는 거는 일정 기간 면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번기 바쁠 때 이제 잡아다가 이제 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뭐랬습니까? 이게 빈민구제기관이죠. 예, 흑창. 이 흑창은 원래 태조가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의창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뭘로 됩니까? 상평창으로 바꾸죠. 또 그러면서 이제 고리대 금지를 시켰다. 처음에 이제 잘 나가요. 처음에는 항상 뭔가 으쌰으쌰하지 않겠습니까? 고려 전기 때는 홈이나 보습 뭐 이런 것들 개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경에 의해서 심경법을 했다. 자, 우경은 우리가 언제 시대 들어왔죠? 신라의 고대 때 있었죠. 지증왕, 우지가 신랑왕이라고 기억하시죠? 심경법, 밭을 깊게 파는 겁니다. 밭을 깊게 팔아요. 심경법의 일반화, 그 다음에 시비법이 나타났어요. 고대에는 시비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경법으로 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경지가 감소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휴경지가 없어진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휴경지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밭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있다. 2년에 3번 농사 짓는 윤작법이 보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원나라의 농소인 농상지표가 소개되는데, 이 농상지표를 누가 가져오죠? 이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암이 저자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중국의 농소예요. 중국의 농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양법이 소개가 돼요. 자, 이양법이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 일부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실시가 된다. 고려 후기부터 언제까지? 여말에서 선초까지 이양법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익점의 목화씨,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자, 수공업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 수공업은 관청에서 물건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수공업이다. 소수공업, 음매하는 그 소가 아니죠. 뭡니까? 향부곡 소였죠. 향부곡에서 국가가 필요하는 어떤 농업과 관련된 그런 농산물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소는 바로 수공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에서 너무 착취가 심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반란이 뭐죠? 공주 명학 소에서 망소의 난,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국가관청에 있는 공장안이 있었다. 공장안이 뭡니까? 공장안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 공장안입니까? 아니죠? 예, 공장안이 문서란 얘기죠. 문서. 그래서 수공업자들, 즉 장인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예,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자,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항상 그 나라의 그 끄트머리가 가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예,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만듭니다. 민간 수공업. 그 다음에 이제 사원에서, 절에서 불교의 나라다 보니까 자월에서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이 사원에서 그 불교 사찰에서 나오는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불교 사찰을 또 누가 많이 후원을 합니까? 귀족들이 많이 후원을 해요. 권문세족들이. 왜? 여기가 면세지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 안 나다 보니까 떵떵거리고 막 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고리대도 성행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원에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 상업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는 개경에 시전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시전. 예, 개경에 시전을 두었어요. 그래서 경시서라는 곳에서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행위를 관리 감독. 개경뿐만 아니라 서경, 동경에도 관영 상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후기 들어가게 되면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죠. 당연해지겠죠. 특히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국제무역항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국제무역항이다 보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상식이고, 그다음에 후리기 들어가면서 이 재정이 없죠. 재정이 고갈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매제, 필수품인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쭉 읽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볼게요. 요 화폐. 아무래도 이제 고려가 중세 국가기는 합니다만 주변국들하고 이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의 필요성이 좀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화폐가 유통이 되진 않습니다. 자,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예요. 성종 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종 때 만드는 최초의 화폐로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자, 그러다가 숙종 때 들어가게 되면서 주전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종 때. 숙종이에요. 이 임금 이름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숙종 때 주전도감. 주전도감 뭐 하는 거예요? 화폐 만드는 거죠? 화폐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대각국사의 천혜건의로. 이분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동국통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한번 그냥 알아두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저와 같이 읽으면 뭐예요? 동국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통보 나오고 중보 나오고, 통보 나오고 중보 나오고, 통보 나오고 중보 나오고. 동국이든지 사만이든지 해동이든지 다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이름은 많지만 다 우리나라예요. 언제? 주전도감에서. 왕은 숙종이다. 자, 그리고 활구 은병도 나왔어요. 은병.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은병도 나왔어요. 요렇게 은병. 그러나 뭐했다? 유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의 최초의 지폐인 저화가 나타나요. 저화가 나타났다. 최초의 지폐. 자, 무역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중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병약한, 아주 문약한 나라였던 송나라였죠. 송나라의 무역 비중이 가장 컸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란, 여진, 일본하고도 교육을 했는데 거란, 여진하고 교육했던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얘네들 필요했던 거 뭐 농기구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는데 얘네들은 이제 뭘 줍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말이라든가 모피라든가 이런 것들 줍니다. 뭐 중국하고의 서로 무역 관계는 우리가 고대랑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 들어왔다. 아라비아가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대식국이라고 불렀다. 대식국. 네, 코리아였습니다. 자, 수치제도 가겠습니다. 이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수치제도, 토지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치제도는 양안이 뭐죠? 토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호적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자, 조세, 생산량에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거두죠. 근데 중요한 것이 조창으로 운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창이 뭐죠? 창고인데, 조세 운반한 창고인데 이것이 뭐 어디로 주로 돼 있어요? 강가나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수로로 운반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세를 수로로 운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는 논밭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앞에서 장적, 민정문서로 볼 때 토지의 등급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안 매겼죠. 근데 고려시대 때 매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3등급으로 나누는데 토지의 등급을 묵히지 않는 토지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겁니다. 불역전이에요. 그래서 상입니다. 상. 한 해 묵히는 토지 1역전, 중. 그 다음에 2회씩이나 묵혀. 이건 제역전, 하. 불역전, 1역전, 제역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곡물은 역시 특산물 호에 따라 보고를 했습니다. 호에 따라.
자, 매년 납부하는 상공, 늘상 있는 상공. 그런데 별공이 있었어요. 별공. 이 별공이 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별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리가 절대 없겠죠. 예, 별공이 있었다. 역 보게 되면은 16세에서 60세까지. 고대에는 15세였었는데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은 한 살 더 많아집니다.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습니다. 어민에게는 어염세, 상인에게는 상세를 두었다라는 거고요. 자, 토지제도. 사실 이게 중세의 경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시과 제도. 국가가 관리의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뭐와 뭐를 줍니까? 전지와 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주는 거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다. 이것이 전시과다. 전지의 전자는 토지 전자니까 땅 주는 거죠. 시지의 시자는 뭐예요? 이 시자가 땔감이에요. 땔감. 그럼 땔감을 줘요? 아니죠. 땔감이 나무가 많은 뭘 주는 겁니까? 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시과가 변천이 됐어요. 변천. 자, 맨 처음에 태조 왕건 때 이른바 역분전이라고 했는데 이 역분전의 뜻은 뭐냐면 역할을 분담해서 주는 토지다라는 거죠.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 쟤는 정말 목숨을 뭐 내걸고 모든 거 다 바쳤어. 그럼 1등이죠. 1등. 조금 약간 뺀질거려서 2등, 더 뺀질거려서 3등. 그 역할을 분담해서 토지를 줍니다. 이것이 역분전이 전시과의 모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국공신의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충성도와 인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농공행상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농공행상. 자, 이것을 약간 체계화시키는 것이 시정정식과예요. 시정정식과. 즉 역분전을 시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역분전을 시정을 했다. 시정. 네. 시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종 때. 자,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관직의 고하와 인품에 따라 지급을 했다. 인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충성도. 네, 관직의 높고 낮음.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줍니다. 자, 경종의 아버지는 누구죠? 태조죠. 그럼 태조 때의 공신들, 호족들이 다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관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토지 안 줘요?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전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죠. 사실 역분전하고 시정전식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닥 다른 점이 없어요. 자,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토지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정식과 누가? 목종 때 아주 잔머리 쓰다가 죽는 임금이죠. 목종. 여러분들 목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치양. 2차 거란의 침입, 그거 기억하죠? 목종 때는 이제 인품을 배제합니다. 즉 공신들이 거의 죽었어. 그러니까 인품에 따라서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모에 따라서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만 주겠다. 전현직 관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인품을 배제한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 뒤를 이어서 목종, 강조가 목종을 패하고 누구? 문종을 임금이 앉혔죠. 그래서 경전전식과가 있는데 경전전식과 문종 때 경정은 이제 아예 딱딱하게 굳혀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이제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순서는 역분전, 시정정식과,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 아니에요. 인품 배제했죠. 그 다음에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이건 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직 관리에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문종 때 거란의 침략으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시달렸던 때이기 때문에 누구를? 무신을 문신보다 조금 우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 전시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대단히 대단하고 상당하고 굉장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임금이 무슨 전식과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웠죠. 시경에 개목 달러 가자, 개목 달러 가자, 경문아, 이렇게 경문아. 시경에 개목 달러 가자. 시정경식과는 경종, 개정경식과는 목종, 경정경식과는 문종. 시정경식과는 뭐라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정경식과는 인품도 주고, 그 다음에 전직, 현직 다 주고, 그 다음에 개정정식과는 뭡니까? 인품 안 주고, 얘 다 주고, 그 다음에 경정정식과는 뭡니까? 인품 안 주고, 전직 안 주고, 그리고 무신 우대 해주고, 권한하고 싸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거를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경종 때 시정전식과 인품 주죠. 관직고하. 뭐 당연한 관직고하는 여기 보세요. 관직고하는 다 똑같아요. 뭐 어딜 안 그러겠어요? 제일 높은 관리에게 좀 많이 주고 낮은 관리에게 좀 적게 주고, 그렇죠? 현직 관리에게 일을 하니까 현직 관리에게 다 주죠. 일을 하니까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여식과는 인품 주죠. 아버지 때 공신들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퇴직한 관리도 주죠. 네. 그러니까 역분열하고 그닥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죠. 개정여식과는 목종 때, 그래서 공신 때, 태조 때 공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품 안 줍니다. 그러나 전직관리 줍니다. 약간 문신이 우대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문종 때 경전여식과는 인품 안 줘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관리 안 줘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략 때문에 무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이때부터 공음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음전이 왜 이때부터 주었느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지는 말자는 얘기죠. 왜 주었느냐, 거란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직관리 안 주는데, 전직관리 안 줍니다. 그러면 전직관리들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 같은 경우 막 반발하겠죠. 뭐야, 우리는 뭐 이제 늙어서 이제 내려가 저기 그만뒀다고 우리 이제 찬밥이야? 뭐야,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공음전을 이때부터 지급을 했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음전이 뭐죠?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토지예요. 즉 전식과 또 나가는데 내가 5품 이상이면 보통 이제 차관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5품 이상 관리가 딱 되면은 토지를 줘요. 전식과도 받고 토지도 다. 이거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세습이 가능해요. 세습이 가능하다는 건 그건 뭐예요? 내가 관리 생활하다가 그만둬도 공음전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전식과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종류는 공신전이 있습니다. 공신전은 공신에게 주죠. 세습 될까요, 안 될까요? 상으로 준 거니까 주죠. 공음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자, 공을 세웠던 사람은 이제 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음을 못 가요. 이거는 조상의 음덕이란 뜻이에요. 음덕. 그래서 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그 제사 음식 먹거나 이제 그 따랐던 술을 이렇게 먹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했죠? 음복이라죠. 음복. 조상이 내린 복을 우리가 먹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음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난 거죠. 5품 이상의 관료.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세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인전은 한가한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 6품 이하인데 티오가 다 차서 버려요. 티오가 다 차가지고 관직에는 못 나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관료 제자들에게 주는, 관리에 못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한인절입니다. 직역 세습을 위해서 세습이 가능해요. 이게 뭔 소리냐? 6품 이하의 하급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직 관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행정 실무예요. 전문가예요. 행정 전문가예요. 이 행정 전문가들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전문직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높이 올라간 관리들이 일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귀찮아지죠. 그래서 얘네들 행정 전문가들은 계속 이 행정 전문가 노릇만 해라. 그러면 네 아들도 행정 전문가, 즉 직업도 세습이 되는 겁니다. 직역도 세습이 돼요.
직역도 세습이 되니까 얘가 토지를 받으면 얘 아들도 토지를 받아야죠. 그 얘기죠. 자, 군인전은 누구에게 줍니까? 군인전은 중앙군에게만 줍니다. 중앙군이 누구예요? 2군 6위예요. 2군 6위에 있는 그런 군인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군역이 세습이 되죠.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군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방군은 왜 안 줘요? 걔들의 원래 신분은 농민이기 때문에 안 줘요. 네. 그 다음에 외역전,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바깥에서 일하는 애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향리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향리는 뭐예요? 그 마을의 고려시대 때의 향리는 그 마을의 실질적인 지배자죠. 그래서 역시 직역세습을 하기 위해서 세습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구분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을 뭐 해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예,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전을 주었다. 그 다음에 내장전은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왕실이 안에 있죠. 그래서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원전은 뭐예요? 사원해 주는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별사전은 사원전의 사자와 똑같은 거죠. 별사전은 승려에게 주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시과의 종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전 알아볼게요. 민전은 뭐하고 비슷할까? 요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인데 우리가 고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인 정전과 비슷하다. 뭐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전과 사전의 구분.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구분. 공전은 이제 국가에 소속된 토지, 사전은 개인에 소속된 토지를 일컫는데 소유권에 따라서 공전은 국가 소유, 사전은 개인 소유다. 그런데 이 공전과 사전의 개념이 수조권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수조권.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할 때 공전, 사전은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할 때 사전. 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전과 사전의 개념이 혼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민전 여기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수조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전이 되죠. 근데 소유권만 따지고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소유권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사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다시 일반 관료가 수조권을 가지면 사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시대에 이 공전과 사전의 구분이 이 당시에도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들끼리도 헷갈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전시과가 붕괴됩니다. 예, 슬슬 시간이 들어가면서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세습하는 토지가 많아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별로 없어요. 토지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더 악화되죠. 결국에 붕괴되고요.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의 원종이 있습니다. 이 원종이 토지가 하도 없으니까 경기 지방의 8마을에서 나는 토지, 거기 있는 토지를 현직 관리의 생계를 위해서 녹과전이다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마저도 권문세족의 대농장 토지, 권문세족, 그 재정 파탄이죠.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무신집권 몽골의 침략으로 이어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슬슬 더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러한 어떤 폐단을 시정하고자 공민왕이 뭐를 했습니까? 전민변정도강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자, 경제생활 알아볼게요. 귀족 보겠습니다. 관리인 귀족은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고 녹봉이라고 연 2회에 과전도 받고 연 2회에 국가로부터 곡식이나 비단을 녹봉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제 개인의 소유지에서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거두었다는 얘기죠. 병작반수죠. 그 다음에 노비긴 노비인데 밖에 사는 노비가 있죠. 걔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거노비예요. 얘들은 좀 편안하게 노비긴 노비인데 좀 편안해요. 집안에서 그 생활하는 솔거노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죠. 그래서 얘들은 매년 신공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배나 곡식을 바쳤다라는 거죠. 농민 보겠습니다. 농민,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가 없어요. 근데 국유지, 공유지 이런 건 4분의 1. 사유지일 경우에는 뭐예요? 2분의 1. 아까 나왔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주인이 방치해요. 주인이 방치하면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개간했어요. 이 주인이 방치한 토지를 진전이라고 그러는데, 진전, 아주 진절머리 난다 해서 진전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근데 이걸 개간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래서 소작료를 감면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주인이 없으면 이 진전이 주인이 없어. 그럼 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 가져. 국가가 그래 너 거야. 너 가져 했어. 왜? 아니 어차피 그거 내비두게 되면 거기 황무지 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개간해서 좋은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국가는 좋죠. 왜? 그저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12세기 이후에 간척지가 개간되는데, 특히 이 간척지가 언제? 강화도에서, 즉 강화도 천도 시기에, 몽골 침략 시기에 그때 많이 간척지가 개간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 이제 화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화폐. 성종 때 건원중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활구, 은병, 의천의 주장으로. 네. 자, 그 다음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그런데 이게 숙종 때 나왔는데 주전도검도 만들고 했는데 유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충렬왕 때도 이런 것이 있었고, 충혜왕 때도 은, 그 다음에 공양왕 때 저화라는 최초의 지폐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까 우리가 나눠봤던, 얘기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져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112페이지 잠깐 보세요. 112페이지 보게 되면 표가 남아 있죠. 그 표 밑에 보면 국가의 재정 원칙 이렇게 돼 가지고 토지 재정이 양안 호구의 장부인,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거죠. 호적이죠. 그럼 이런 것들 어디서 파악합니까? 이런 것들 호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호부. 호호호호 좋죠? 호호거래요. 예, 국가 재정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정의 수익과 관련된 사무를 보는 3사에서도 관련하고요. 3사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통치체제 할 때 아시겠지만 회계 담당하는 곳입니다. 회계, 고려시대의 3사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3쪽에 보게 되면은 공신전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9번에 중간 부분에 공신전. 이 조선시대는 별사전 뭡니까? 별사전이 원래 누구에게 주는 토지예요? 승려에게 주는 토지죠. 그런데 별사전은 조선시대에 가면 중공신에게 주는 토지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전개간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러네요.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116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보라는 건데, 재단이에요. 재단. 뭔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우리가 돈을 모아두어 가지고 그 돈을 잘 운영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재단을 보라고 부르는데, 학보 뭐 하는 재단일까요? 학보? 공부하는 재단이에요. 공부하는 재단. 유경재단이라잖아요. 인재 양성하는 공부하는 재단. 광학보는 뭐냐면 장학이에요. 장학재단. 그 다음에 경보는 뭘까요? 경전, 불경 그 재단. 재위보, 사람들을 위하는 재단이죠. 사람들을 위하는 재단이에요. 위한다. 그래서 빈민구제. 금종보, 종 만들기 위해서 별거 다 만들죠. 팔관보는 알죠? 팔관의 행사를 위해서 만든 재단.
장생고 사원과 귀족들이 경영한 서민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어떤 금융기관이죠. 예, 오늘날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리대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장생고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16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송무역 가장 활발히 이제 있었던 곳이고요. 대일무역 보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뭐를 많이 받았죠? 수은과 유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는 수은과 유향. 일본은 수은, 유향 이런 것들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수은과 유향을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뭐예요? 여기가 화산이 많잖아요. 화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흔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은과 유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중세의 토지제도, 수치제도 이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덤벼도 중세의 경제 부분은 자신 있게 맞출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꼼꼼히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